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만드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나중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쁘고요. 물론 기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한국영화 100주년이라고 이렇게 계속 복원을, 특히 독립영화 복원을 많이 하시는데, 이를테면 1980년대, 90년대, 뭐 2000년 전까지 독립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많이들 고생을 했었고, 또 생각을 해보면 되게 많은 친구들이 헌신을 하며 영화를 함께 만들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그 친구들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적절한 페이를 받지 못했죠. 그럼 불법은 아니었어요. 네, 그때 그랬어요. 근데 결국 세월이 되게 지나고 나서 영감은 다 어떤 작품이든 감동만 받고, 그 친구들은 그냥 자막에 올라가는 정도의 어떤 것도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또는 그래 우리는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진 젊은 친구들의 뼈를 갈아가며 이 영화를 만들었었구나, 그리고 세상이 바뀌어서 정말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 그래서 정말 와주셔서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혹시라도 지금 2019년에 독립영화를 만들고 자기가 의지를 갖고 영화를 만드는 분이 계시다면, 이때 우리가 했던 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진짜 요즘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막 스태프들도 막 제대로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영화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극장에서 개봉하는 것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낮은 목소리는 그때가 이제 스크린 쿼터가 되게 셌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한국 영화가 다 안 될 때예요. 그러니까 극장에서도 어차피 한국 영화 틀어서 망해야 되는 시기에 이 영화 틀어서 뽀대나 내자 라는 식으로 좀 극장에서 하시기가 그렇게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혹여라도 막 저 때는 저렇게 영화를 막 힘든 와중에서 대단하게 만들었는데 우린 뭐 하나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지 말아주셨으면 지금 훨씬 영화 만들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환경을,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는데 일조한 20세기 감독으로서 되게 그런 복잡한 마음이, 올해 한국 영화 100년이고 뭐 또 뭐 몇 년이고 이래가지고 낮은 목소리를 또 하필이면 영상전환해서 너무나 감사하게도 복원을 해주시는 바람에 몇 번 이렇게 상영회를 하는데, 상영회를 할 때마다 고마운 마음, 막 그런 마음과 더불어 되게 복잡한, 또 제가 말이 많군요. 네, 그랬어요. 이제 주책맞게 눈물이 날 것 같은. 네. 그래도 유산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과를 안 나오고 이제 다큐멘터리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감독님의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됐고, 저 혼자 이제 그것들을 보면서 또 지표를 삼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숨결을 보고 얘기를 나누는 자리지만은 그 1, 2편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감독이 이렇게 좀 되게 자기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굉장히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1, 2편이 만들어진 계기나 과정, 그 배급에 이르기까지가 굉장히 그 전설적인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었고, 좀 더 그 전부터 얘기를 하면, 제가 얼마 전 있었던 여성영화제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바리터라고 영화를 하는 여성들끼리 어떤 공동체 같은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제가 주로 촬영을 했었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견디지 못하고 유학을 간 사람, 뭐 연락을 끊은 사람, 또 유학을 간 사람,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 남은 사람이 저밖에 없었을 때, 처음 시작은 이 사람들이 언젠가 돌아올 거고, 그렇다면 나는 버티고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아주 지금 되게
후진 촬영 감독이었는데 그때는 꽤 괜찮은 촬영 감독이 돼서 이 사람들의 영화를 만들어줘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몇 편의 작품의 그 촬영을 전문으로 다큐멘터리를 찍고 그러다가 아마 내일 오실 텐데 김동원 감독이랑 같이 푸른 영상을 만들던 어느 날 김동원 감독의 강압에 의해서 어떤 작품 하나를 갑자기 연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연출을 하고 났더니 왜 누구나 느끼는 두 가지가 동시에 느껴진 거죠. 하나는 아 정말 내 영화를 만들고 싶은 건 행복한 일이구나. 또 하나는 이렇게 완성도가 낮은 영화를 만들었으니 다신 이러고 싶지 않다. 정말 좋은 걸 만들고 싶다라는. 근데 그냥 딱 그 상태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제까지 봤던 나를 감동시켰던 다큐멘터리를 나도 만들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사실은 호시탐탐 누구를 찍지? 누구를 찍기? 누구에 관한 걸 만들어야 되지? 뭐 이러고 있던 어느 날 우연히 나눔의 집에 갔다가 할머니들의 그 경계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흥미가 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역사적인 문제, 뭐 일본 위안부 피해 여성들이 어떻게 끌려가고 어디 이렇게 됐고 뭐 어떻게 됐고 이런 문제보다는 50년을 숨겨왔던 할머니들이 자기를 세상 밖으로 드러냈을 때 삶은 과연 바뀌는가 혹은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던 거고 그거는 다큐멘터리로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한 1년 반을 아침 10시에 나눔의 집에 가서 오후 4시까지 그냥 앉아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계속 나 무시하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 한 명을 꼬시는 순간 당신들은 아작이 날 것이다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1년 반을 기다리면서 할머니들 허락을 받았고 그리고 할머니들 허락을 받을 때 그냥 받고 싶지가 않아서 이제 카메라가 와서 당신들을 찍으면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화가 만들어져서 개봉을 하면 전 국민의 한 80%가 이 영화를 보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들이 시장에 가면 시장 아줌마들이 그 영화에 나온 할머니다라고 할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진정한 의미에서 이를테면 커밍아웃 같은 거다. 커밍아웃이라고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할머니들한테. 그러니 먼저 각오를 하셔라. 내 영화에 나온다는 건 당신들이 완전히 세상에 알려지는 거고 모든 게 보여지는 건데 그럴 각오를 하기 전에 난 안 찍겠다고 제가 건방을 또 한 번 떨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서로의 결의가. 그랬다가 나중에 되게 혼났죠. 보긴 누가 보냐. 아무도 안 보더라. 그러게요. 네. 그 인물 다큐 찍을 때 이제 보고 이제 10월 촬영에 가서 이제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변영주 감독님 때 20대셨잖아요. 어떤 10대와 20대 초반을 사셨길래 그 정도 내공이 그게 있을지 아니라 궁금해요. 이거 진심인데 이걸 다들 진심으로 잘 들어주셔야 되는데 전 사실 인간적으로 좀 별로인 인간이에요. 진짜요. 제 친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얘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하는 데서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강박이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딴 데서는 막 못 고쳐요. 막 겁도 많고 막 이렇게 막 까탈스럽고 막 이렇게 그 분노 조절 장애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게 이기적이에요. 근데 내가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영화를 할 때만은 되게 내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살고 싶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딴 때는 안 그러는데 영화를 찍을 때만 되게 강박적으로 그래도 되나? 뭐 그거는 지금도 제가 화차를 찍을 때도 저 정말 그 동물을 싫어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를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동물병원 의사로 나오거든요. 남자 주인공이. 쓰면서도 되게 공포스러웠었어요. 내가 과연 동물병원에서 이걸 찍을 수 있을까? 뭐. 정말 특히나 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심하게 싫어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개나 쥐나 뭐 이런. 그러다 보면 영화 찍을 때 어떻게 되냐면 강아지 수술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카라에 부탁을 해서 정말 수술해야 되는 애를 수술을 했고 죽는 것처럼 보이는 건 마취를 해야 되는데 일부러 스케일링 해야 되는 애를 데려다가 스케일링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찍었어요. 그래서 카라분들은 제가 정말 그 어떤 자기네 편인 줄 아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화 찍을 때 훨씬 더 강박적으로 제가 좀 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낮은 목소리 때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좀 덜 돼야 영화 할 때는 좀 나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인터뷰에 또 보니까 이제 그 감독님 말씀으로 이제 미래와 그 발레 교수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봉합을 해버린 것 같다. 근데 정말 하차 때는 끝까지 가셨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뭘 만들면 봉합을 빨리빨리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고 싶어하는 성향인데 그래서 좀 많이 거기서 많이 저도 느꼈어요. 그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원래부터 좀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좀 강박이 따로 있으셨다. 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래 영화를 하겠다는 사람들의 저는 한 70%는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게으르기 때문에 자기 전공을 못 살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나마 자기가 좋아하는 것 중에서 하고 싶은 일을 그러니까 게으른 인간들은 기본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되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안 되는데 그래도 그냥 좋은 거 하다 안 돼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이쪽에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70%가 게을러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성취 하나를 해내면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면서 이렇게 끝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저도 그런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발레 교수를 개봉을 하고 뭐 비평이 안 좋은 건 둘째치고 흥행도 안 좋았고 그래서 난 진짜 망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되게 창피한데 H2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네. 예. H2라는 만화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 조연급의 하나가 왜 걔는 훌륭한 선수가 못 되냐면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바로 하질 못한다는 거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걸으면 이렇게 완전히 뜨겁게 끓어버리는데 거기까지 못 간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근데 엄청 울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하는 얘기 같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가 영화를 만들어 왔던 걸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나의 성취 갖고 관객을 사로잡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제가 낮은 목소리 때부터 화차 그리고 지금 준비하는 영화까지 프로듀서가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네가 그렇게 많은 전기를 쓰며 그렇게 많은 남의 돈으로 너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항상 하시는 PD분이 계셔서 하나의 성취로 관객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 꼭 집에 가서 다시 메모해야 그때 생각이 듭니다. 소설을 읽었는데 거기도 이제 그 작가님 인터뷰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 노예제에 관한 소설을 쓰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이 소설은 어떤 사람들의 내면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되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할머니들을 찍으시면서는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었나요? 일단 1편 찍을 땐 2편이나 3편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안 했었던 것 같고요. 결국 3편에 와서야 좀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찍는 대상이 자기의 예측을 벗어나는 행동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뭘 할지를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잘난 척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정말. 근데 3편을 찍을 때 오늘 보신 3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촬영 푸티지를 거의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인데. 뭐냐면 강박이 있었죠. 매번 1편 때부터 필름을 아껴야 된다. 저희 1, 2, 3편 다 필름으로 찍었던 거기 때문에 저희끼리 농담으로 3분에 10만 원 땡강, 3분에 10만 원 땡강 뭐 이러면서 근데 1편 때는 그 푸티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은 1편은 거의 뭐 5배 이상 찍었었던 거고 2편 때 조금 줄어들었었고 3편 때 어느 순간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할머니가 뭘 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하고 이렇게 둘이 대화 나눌 때
다큐멘터리인데 왜 오버 더 숄더로 이렇게 찍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할머니가 말을 끊을 것 같고 잠시 물을 먹을 것 같거나 아니면 잠깐 나를 보면 딴소리를 할 것만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이제 이쪽으로 옮겨서 찍고 이러면서 찍으니까 뭔가 다 보이는. 그래서 사실은 숨결에서 제가 예측 못했던 건 그 할머니 딸이 알고 있었다. 그게 갑자기 카메라가 막 포커스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순간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래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 매번 목표가 좀 있었어요. 1편에서는 좀 그런데 할머니의 나신을 찍었으면 좋겠다가 저의 목표였어요. 영화적 목표. 할머니의 늙어버린 육체가 화면에 나오는 순간 이 할머니들의 고백과 이야기가 현실화되어지는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영화를 찍는 내내 어느 할머니를 벗길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했었고 다행히 이제 중국에는 홍광림 할머니가 자기가 벗을 수 있다고 해주셔서 그 할머니를 찍었고 그래서 그걸 찍으면서 아 사실은 됐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완성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그때 가졌었던 것 같고 2편은 그 사실은 너무너무 자신이 없었고 그 강덕경 할머니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었는데 다른 할머니들의 그 성적인 농담 특히 그 닭장에서 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찍으면서 아 됐다. 충분히 서로 이렇게 마음을 보다듬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숨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뒤에 그 김윤심 할머니에 대해서 되게 감동을 하지만 저는 이용수 할머니가 없었으면 영화가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애초에 3편의 컨셉이 뭐였었냐면 제 목소리를 빼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라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하는 다큐멘터리를 찍고 싶었고 그래서 어떻게든 할머니가 무언가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쓰길 바랬었던 건데 이용수 할머니가 그걸 해내서 사실은 그때 되게 안심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프리센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수 할머니가 1편이 완성되고 나서부터 일주일 한 번씩 저한테 전화를 하던 분이에요. 너는 1편은 그건 영화도 아니다. 나를 안 찍으면 그건 영화가 아닌 거다. 계속 무시를 했었고 사실 이용수 할머니가 뭐 요즘도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고 그 트럼프 대통령 방한했을 때 만찬장에 껴안은 할머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이렇게 껴안아 버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자기중심적이고 정치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되게 큰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활동가가 되기로 한 순간 이곳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누구보다 눈치를 잘 채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2편 때까지는 계속 저 할머니는 난 쓸데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할머니가 심지어 너무 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3편을 구상하면서 문득 그 할머니가 이 할머니는 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시침 뚝 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그 할머니 집에서 같이 살면서 그 무언가를 궁금해하는 훈련을 시켰다고 받으신 같아요. 거예요? 어쩐지 네. 너무 잘 하셔가지고. 왜냐면 할머니들은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피해 여성은 남에게 궁금해하는 게 없어요. 자기가 오늘을 버티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를테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보면 쟤는 아침에 뭘 먹었을까? 쟤는 교회를 다닐까? 절을 다닐까? 쟤는 저녁 8시엔 TV를 볼까? 뭘 볼까? 이런 식으로 계속 궁금해하게 퀴즈처럼 계속 무언가를 묻는 연습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됐다 싶어가지고 그냥 카메라를 댄 거예요. 할머니랑 둘이 앉아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라고 그때 생각했죠. 근데 막 피드백도 너무 잘하시고, 예, 그래서 좀 놀랐어요. 사람은 배우면 다 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 관객분들 다 그 본인이 가장 좋아하신 장면이 있겠지만 저한테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그 강모란 할머니가 이렇게 누워 계실 때 그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제 우리는 죄가 없어서 병도 다 물러가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건강해지자라는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우리는 죄가 없다 이 말이 이제 결국에 전쟁의 피해자 할머니들을 50년 동안 안고 살아있던
부끄러움과 제의식의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면 감독님이 이제 그 윤신 할머니랑 이제 뭐 부끄러움, 제의식 이런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그 어떤 결국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었던 건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현재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 1편 때부터 끊임없이 자막으로 이렇게 뭔가 엔딩 자막으로 2편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1990년대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옆에 붙여야 된다. 왜냐하면 동정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렇다면 한국 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고, 도대체 한국 사회에서 50년 동안 침묵하게 만들었던 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가 성찰하지 못하면 재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임없이 그것을 조우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더 이상 부끄럽거나 죄의식을 갖는다는 것이 쓸모없다는 것을 할머니 스스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그런 고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했었죠. 왜냐면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낮은 목소리를 개봉을 하고 그 일본에서 개봉을 했을 때 제가 받았던 반응들 중에 상당수가 그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그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편지가 왔었는데 그 10대 때 성폭력을 당해서 그 뒤로 이제 거의 자폐층처럼 밖에도 못 나가고 집에만 있는 친구가 이제 주위의 활동가들하고 부모님 때문에 이제 낮은 목소리를 보고 나서 저희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할머니들처럼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뭐 웃고 농담도 하고 잘 지내겠다. 근데 전 그게 낮은 목소리의 의미 전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라서 부끄럽습니다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할머니들 옆에서는 동지일 수 있다로 시작을 하는 순간 일본 사회가 바뀌는 거지, 뭐 죄송합니다로 시작한다고 해서 일본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2편, 3편 때도 끊임없이 그런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 숨결을 보고 저도 그 일본 사회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항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 내부에서 아직도 여전히 변해야 하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영화 시작하기 전에 앉아 있는데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감독님께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막 웅성웅성 하셔서 아마 객석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먼저 질문을 예,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 2편을 봤을 때 영어 제목이 Habitual Sadness였어요. 그게 이 영화 시리즈의 묵직함을 정말 한 방에 확 와닿게 하는, 정말 잘 지으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확 와닿게 이렇게 잘 지으셨는지, 그게 궁금한 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처음에 의도하셨든 안 하셨든 간에 어쨌든 이 소재에 대해서 이제 촬영을 하시면서 좀 직업 감독으로서 사회적 소양 같은 것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게 뭐 독립영화, 뭐 여성영화, 뭐 상업영화, 굉장히 스펙트럼 넓게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주제를 뭐 어떤 장르로 풀어내든지 간에 앞으로 어떤 주제를 한번 다뤄보고 싶다, 그 감독으로서 이런 주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낮은 목소리는 처음에 제목을,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영어를 잘 못하는데 팝송을 듣던 세대인지 몰라도 영어 제목을 항상 먼저 떠올릴 때가 많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 했던 뭐 작업도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워먼이라고 써놓고 인 에이시아라고 써놓고 거기에 빙이라는 걸 붙이면서 이제 제목을 완성해 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머머즈라는 그 영국 그러니까 어디 여성 밴드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머머라는 말이 되게 필요한, 할머니들하고 다 있는 것 같아요. 웅얼거리다. 그래서 머머링이라고 제목을 지어놓고 비슷한 한글 이름을 찾다가 낮은 목소리라고 제목을 지었었던 거고, 이 편은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제 선배 중에 김소영 감독님이라고 영상원 선생님도 하신 김소영 감독님이 자기가 쓸 책 제목으로 가지고 있던 제목 중에 Habitual Sadness, 그러니까
그 일상적 슬픔 뭐 이런 제목을 갖고 계셨는데 그 제목을 주신 거예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럼 한글 제목을 뭐로 하지? 그러다가 그때 투캅스투가 되게 잘 됐어요. 농담이었죠. 진짜입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 2로 했었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잖아. 독립영화 개봉할 때 관객 많이 들고 싶어서 막 애써보지 않아요? 아, 그쵸. 당연히. 네. 낮은 목소리도 그냥 원래 낮은 목소리였는데 왜 1편 보시면 낮은 목소리하고 밑에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거 2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개봉 전에 점을 보러 갔더니 제목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라고 지금 이미 정해놨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밑에 늘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점쟁이 다시 찾아가려고 그랬어요. 낮은 목소리가 5,000명이 들었거든요, 극장에서.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낮은 목소리 2라고 했었던 거고 숨결도 그 My Own Breathing이라는 걸 먼저 지어놓고 절대로 3로는 안 가겠다. 투캅스 3도 잘 안 되고 고민을 하다가 숨결이라고 오히려 영어 제목이 좀 붙여서 가자 뭐 이러면서 지었던 거고요. 주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지금 영화를 만들 땐 어떤 스포트에 꽂혀서 가는 것 같아요. 실은.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조명가게라는 것도 강풀 작가의 웹툰이 원작인데 교통사고와 응급실이라는 거가 확 꽂혔었고 그와 동시에 떠올랐던 얼굴이 되게 부끄러워하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게 뭘까? 왜 그게 떠오르지? 되게 막 슬퍼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근데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 확 들었었던 거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중년 남성의 얼굴이 왜 난 이미지로 떠오를까? 내가 한국 영화 또는 별 영화에서 그렇게 많이 본 얼굴이 아닌데 왜지? 이건 뭘까? 뭐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또는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어떤 이미지가 확 떠오르면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작업하는 게 또 하나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주제보다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스팟을 떠올린 다음에 주제는 그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떠올렸을까? 그러다 보면 그게 주제의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나올까 봐 말씀드려요. 다큐멘터리는 당분간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고 눈도 나빠지고 돌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3편까지 나온 영화 중에 이 정도로 이게 1, 2, 3편이 정말 유기적으로 딱 완성된 작품을 정말 보기 드물다는 거 느끼시지 않나요? 저는 약간 그렇게 느끼는데. 다음 또 질문. 다큐멘터리 안에서 그 할머니분하고 이제 죄의식에 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계속 한국 사회라는 말이 나오셨잖아요. 할머니 입에서. 근데 진짜 벌써 20년 넘도록 많은 행사와 그 시사회와 GV를 다니시면서 다른 해외에서는 뭐 이렇게 경험해봤지만 한국 사회에서는 아무래도 반응이 더 좀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니시면서 한국 사회에서 이런 피해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딱 바뀌었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는지 이 영화의 감상과 더불어서 이 관객들의 반응, 한국 사회의 반응이 이 낮은 목소리를 통해서 이 정도면 바뀐 것 같다라고 느끼신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건 언제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한국 사회가 끊임없이 좋은 방향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믿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 저는 낮은 목소리 1편, 2편, 3편을 만들면서 수요시를 지금도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건 뭐냐면 일본이 사죄하고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못하겠지. 할머니들만 모여가지고 뭐로 하겠어. 근데 어느 순간 할머니들한테 용기를 얻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그룹을 만들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와서 또 참여를 하고 그래서 1990년대보다 수요시가 더
커졌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런 것이 그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또는 그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뭐 일단 영화 쪽의 환경부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영화 쪽에서 제작하는 모든 상업 영화들은 영화 촬영 전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의무적으로 다 받고 있고. 근데 그게 별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또는 10년 전에 영화 하는 사람들한테 언젠가 스태프들이 일주일에 52시간만 일하고 최저임금을 받을 걸 이러면 놀고 있네라고 그랬어요. 야 너 뭐 유학파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근데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별것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는 그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뭐 되게 형식적이긴 하지만 윤미향 그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 윤미향 대표님이랑 되게 둘이서만 조용히 대통령이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사실은 얼마나 큰 의미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모든 할머니들의 그걸 본 살아계신 모든 할머니들의 그 목표가 생긴 거예요. 와야 한다. 나 때도 그래서 갑자기 막 누군지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할머니는 유명 대표 김복동이가 뭐뭐뭐를 하다가 그거냐. 그러니까 걔가 활동하는 게 뭐가 있냐. 내가 그거 하겠다. 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전 끊임없이 달라진 걸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할머니들이 그 나눔의 집을 옮겼을 때 그 장소를 옮겼으니까 찍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찍게 됐다라는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이 편에서도 그 밭에서 호박을 수확하는 장면을 할머니 왜 이거를 찍으라고 하셨어요?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할머니가 이 장면을 특별히 좀 찍기를 원했다라는 부분이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큐를 찍으면서 할머니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특별히 뭔가 이런 부분을 찍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었는지 좀 더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2편도 그렇고 3편도 그렇고 그런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그 염을 하는 장면이 좀 스쳐 지나가는 그 부분이 저는 그걸 다큐에서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특별히 그 부분을 찍은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영화 1, 2, 3편 통틀어서 할머니가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거는 그 호박 장면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그 전날부터 계속 저희가 이제 그 2편에 나오는 나눔의 집의 그 게스트 숙소에 저희가 묵으면서 계속 할머니라고 같이 지내는데 끊임없이 와서 몇 월 며칠 날 호박을 수확할 건데 그걸 꼭 찍어라. 꼭 찍어라. 근데 별로 찍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그게 대단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고 그래서 사실은 그날 할머니가 와서 호박을 지금 수확하러 갈 거다. 안 오냐. 그래서 그러니까 다들 스태프들이 엉기적 일어나서 그 촬영을 하던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했거든요. 필름 껴요? 라고 돌리는 척만 할까요? 그냥 쓸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넓게 혹시 배경으로라도 쓸 수 있으니까 그냥 넓게 그냥 한 30초만 눌렀다 떼자 라고 하고 올라갔다가 눌렀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그 호박을 떨어뜨리는 순간부터 갑자기 너무 그러니까 거기 음악이 되게 웃긴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게 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음악하는 분한테 이런 음악으로 해주세요 막 이럴 정도로.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 카메라한테 계속 돌리라고 하면서 제가 뛰어가서 잡으면서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할머니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나는 이렇게 일만 해요. 저 아이하고 다르게 나는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일만 해요. 아 그게 이 할머니의 모든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게 되게 기뻤었던 것 같고요. 그 염하는 장면은 그러니까
할머니의 마지막 단장까지를 다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2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영원한다는 게 이제 뭐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으로 단장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마지막 이별까지 우리가 그러니까 명백하게 지켜보는 것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인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특히 1편의 배급 과정이 진짜 정말 놀랬고 저는 이제 공동체 상영이라는 게 좀 그냥 어느 순간 생긴 전통인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배급에 깊숙이 관여를 하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고 이제 그 감독님 인터뷰에서도 지금 독립 영화를 하는 연출가나 제작자가 있다면 좀 이 부분은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때 이제 그 인터뷰에 보니까 뭐 어떤 지역에 갔을 때 이제 그 광목천까지 다 준비해서 가셔서 이제 상영하고 우리가 GV까지 다 할 테니까 뭐 250을 달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셨다고 그러면서 뭐 어느 지역에 가서 대학이 3개면 뭐 그 대학들 다 연계해서 하려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일단 그 숨결까지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던 시절에 만들어진 거라 올곧게 다 제 빚이었어요. 제작비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극장 개봉을 했고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고민을 했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순간 딱 그 개봉한 첫 중가에 되게 유명한 어느 단체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너희가 그런 걸 만들었다며 그러니까 갖고 와서 우리 좀 보여줘라. 그래서 얼마를 주실 건가 했더니 막 웃더니 어딜 돈을 달라 그러냐. 의미 있는 걸 만들었으면 우리한테 먼저 보여줘야지. 내가 막 웃으면서 웃긴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 끊고 그 순간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가격을 정하자. 그래서 스태프들이 얼마를 받을까? 그래서 무조건 250을 받고 싶다. 왜 250이냐? 300 그럼 좀 비싸 보인다. 그래서 250을 받아야겠다. 250 너라면 250에 이걸 왜 가져가겠니? 그랬더니 이제 아이디어가 뭐 이틀 동안 한 4회 이상은 틀어줘야 250이 안 아깝지 않나요? 끝나고 나서 감독이 다 뭘 해줘야지 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걸 다 모아서 오케이 그러면 광목천으로 스크린을 만들고 영상기 2대를 써가지고 90분 동안 영화를 틀어주고 그다음에 사운드까지 다 하는 걸 해서 우리가 봉고차에 실어서 다닐 테니 250을 받자.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 학교가 150이 가능하고 요 학교가 150이 가능하대. 그래서 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합쳐서 큰 데를 빌려서 3일 동안 하고 250만 내.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됐던 게 어느 순간 전국을 돌아다니게 됐던 거고 그걸로 사실은 똔똔을 맞췄죠. 그리고 그게 아니었으면 이 편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고 되게 힘들었고 근데 우리가 거기서 그것만 하면 또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100만 명한테 영화를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만 명에게 1인당 100명 정도의 돈을 강탈하는 것이 독립영화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단순하게 영화만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후원 배지도 사게 하고 그 다음 작품에 회원도 가입시키고까지가 우리의 배급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 그게 우리끼리 맨날 농담으로 얘기했던 게 인디펜던트라는 건 인디펜던트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디펜드 온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주적으로 고민하는 것이 디펜던트다. 그러니 우리는 10,000명이다. 10,000명이라는 정말 훌륭한 시민들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도 목표가 생겼어요. 네, 그 다음 감독님의 어떤 그 비법을 가지고 이번엔 돈 좀 벌어보자 생각했고 그 감독님 1편 만드시고 당시 95년 이때 기준 7천만 원 빚이 정말 큰 돈 아닌가요? 그때? 제가 피안되게 만들고 이제 빚이 5천 생기고
바로 이제 신경 정신과를 보고 달려갈 수밖에 없었는데 또 어떻게 근데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7천 중에 갚아야 반드시 몇 달 안에 갚아야 되는 돈은 1,000만 원이 안 됐어요. 나머지 뭐였었냐면 저희가 이제 또 고민을 해본 거예요. 디펜드 온 왓. 물어본 거예요. 네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 근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너 보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라고 그러고 영화를 봤는데 근데 그래서 네 이름이 나와. 라고 했을 때 네가 에이 돈 안 받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리미트가 얼마냐? 를 모두에게 물어봤어요. 만날 때마다 누군가한테. 그랬더니 50만 원이더라고. 60서부터는 약간 갸우뚱. 그래서 야 이것이 독립영화다. 뭐냐? 6천만 원을 50만 원씩 몇백 명을 만들어낸다면 이거는 굳힐 수 있다. 그래서 50만 원씩을 빌리러 다닌 거예요. 뭐 차용증을 써달라면 써줬고 또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나 카드 좀 줘봐요. 이래가지고 이제 현금 서비스 50만 원 받고 뭐 이러면서 다 써놓고 근데 정말 나중에 극장 와서 영화 보시고 그 중에 한 90%는 돈 달라는 소리를 안 하시고 자기들이 지원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했기 때문에 빚이 되게 많이 졌고 2편 때 또 빚지고 3편 때 또 빚지고 뭐 그래서 결국 그 기록영화제에서 보임의 전체 비청산을 언제 했냐면 화차 인센티브 받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빚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빚 저 빚 저 빚 다 모아서 되게 우리를 신뢰해주는 어떤 분에게 퉁쳐달라. 그래서 그분이 갚아주고 그 돈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는 그 빚을 그거를 화차 때 갚았어요. 저는 되게 뿌듯했고 그분은 되게 울더라고요. 괜히 줬나? 안 줘도 되는 거였나? 왜 이렇게 울지? 뭐 이런 생각을 잠시 못된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되게 오래 걸려서 이 자리에 아마도 독립영화든 뭐 영화든 뭐 다큐멘터리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첫 영화는 그냥 뭐 약간 미친 상태로 그냥 하고 나서는 이제 이 독립영화 못하겠다. 이거는 뭐 지원금도 적고 관객도 안 들고 뭐 이제 열심히 해서 성과도 안 나고 뭐 계속 이제 어떤 환경적인 불만에 가득 차 있었을 때 또 감독님 인터뷰를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정말 저에게 유의미한 말씀이 그 안에 있었는데 혹시 뭔지 기억나시나요? 하고 싶은 일을 이제 하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감수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줬는데 네, 그 얘기를 저는 너무 좋아서 한번 다시 들려주시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일치하는 사람은 별로 없고 하고 싶은 일 치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해야만 하는 일 치고 하고 싶은 일이 없죠. 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선택을 해요. 어떻게 살기로. 누군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직장 생활을 해서 돈을 벌고 또 누군가는 아니야 난 하고 싶은 일 할래 그러고 영화를 하겠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사람과 해야만 하는 일을 선택한 사람의 삶의 경제적 질이 같다면 그럼 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사람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불안한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저는 페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기 싫은 일 한 12가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니까 저도 영화를 하기로 처음 선택하고 전 제 직업이 어쩌면 그 직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결혼식 비디오 찍는 일로 제 직업이 옮겨질 뻔한 적도 있었고 실제로 그 일을 제일 많이 했었으니까 그리고 또는 뭐 다른 것도 했었고 뭐 이런저런 걸 했었고 그냥 어느 순간 전 대학 동창들 결혼식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의금 낼 돈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못 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지금 결혼식을 거부하고 있지 친구들의 결혼식을. 왜냐하면 나는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나 호주제도를 반대해야 되니까 난 정말 정치적으로 미치게 오른 사람이야. 그냥 친구 결혼식 가는 게 뭐 어떻다고 그걸 또 안 가는 이렇게 훌륭한 나 어떡하지 왜 이렇게 훌륭하지 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그렇게 버텨내는 것이 중요한 거지 막 나 불쌍해라고 하는 순간 그냥 저는 이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감독님 뭐 하찮은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영화 안 만들고 뭐 하세요? 재밌게 놀았어요. 하나도 부끄럽잖아요. 부끄럽지 않고 그냥 대신 그래요. 화차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신 덕분에 그 인센티브로 아직까지 버티고 있네요. 내년까지 못 버틸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뭐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별의별 생각이 있지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힘든 걸 구체화시켜내는 게 오히려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버티고 있다이고 그냥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되게 싫었어요. 낮은 목소리 개봉할 때마다 왜 그때 방송국에서 와가지고 뭐 낮은 목소리를 개봉한다 뭐 이런 걸 이제 와서 찍으면 이분들이 생각하기엔 제일 불쌍한 영화인들이 신문지 깔아놓고 짜장면 먹는 영화인들인가 봐. 꼭 그거를 시켜요. 기자분들이. 그래서 매번 그 짜장면을 시켜서 신문지 깔아놓고 스태프들이랑 먹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거 별로 그러니까 영화 만들면서 뭐 당연히 돈 없고 힘들죠. 근데 당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거의 일부러 안 했었어요. 근데 왜냐면 그래서 뭐 그러니까 힘들게 만들었으니 잘 봐주세요는 좀 웃기잖아. 당시에 막 같이 비슷한 시기에 나왔던 영화로 따지면 뭐 은행나무 침대는 뭐 제작비가 많이 들고 막 이랬으니까 안 힘들었을까? 되게 힘들었겠죠. 그 영화 보면 막 눈에 막 황장군이 몇 시간을 앉아있잖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힘든데 우리가 더 힘들어인 건 그러니까 불행 배틀을 해서 승리하겠어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청 징징대고 막 읍소하고 그랬어가지고 감독님 인터뷰 있는데 약간 회초리 만든 기분으로 이렇게 읽었고 이제 저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혹시나 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요청을 드렸고요. 또 이제 질문 이런 부분 30여 년의 시간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때 문제가 계속되거나 혹은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20여 년 시간이 남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하고 함께 이 영화를 보시게 되는 소감 같은 게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블록버스터 매니아로 알고 있는데 또 시간이 지나서 기술적 진보로 굉장한 이제 높은 화소수와 화질로 음향까지 영상까지 이렇게 다시 만들어진 자기 영화를 보시는 소감 같은 것도 좀 궁금합니다. 세 번째 질문부터 답으라면 놀라웠고요. 네, 정말 영상조련에서 이거 복원해 주신다면 그 파주에서 같이 보면서 울 뻔했었어요. 너무 좋아서 너무 고마웠고 세금이 다 잘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네, 진짜로. 그리고 이 영화가 여전히 보여지고 있고 젊은 친구들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야기를 하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구성의 방식이 20세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영화가 사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간을 읽어주시는 젊은 세대들 덕분에 제가 감사한 마음이 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저는 아직도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일본의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억울하고 분하신 마음이 크지만 그만큼 성장하시고 그만큼 운동가로서 극복해내시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돌아가신 김복동 할머니 같은 경우는 아마 곧 우간다에 김복동 센터라는 게 건립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프리카의 전시 성폭력, 내란이나 이런 걸로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과 그의 자녀들을 위한 센터예요. 그 센터 이름이 김복동 센터예요.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정말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이 할머니를 애도해요. 왜? 할머니가 그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매년 그 기림일마다 전 세계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 중에 열심히 자기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친구들한테 김복동상이라는 걸 돈을 주고 수상을 하고, 그래서 이들에겐 정말 그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우간다인지 콩고의 그 전시 성폭력 피해 여성이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부족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만 머리를 민대요. 근데 족장한테 가서 이 사람은 내 엄마다. 그래서 족장이 허락을 해줘서 머리를 미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연대와 세계적인 어떤 끈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과연 패배자인가? 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따구로 생각을 하고 있는 일본 정부기 때문에 저는 이를테면 그 미투 피해 여성이 거의 망명자처럼 외국을 떠돌아다니는 유일한 나라 아닙니까? 그 일본의 그 미투 피해 여성은 일본에서 재판 한 번 제대로 못했어요. 그녀에게 남은 일본에서의 재판은 명예훼손 재판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녀는 한동안 망명자처럼 그 런던에서 생활을 했었죠. 장관이라는 놈이 여성에겐 참정권이 필요 없는 것 같다는 말을 했는데 안 잘리는 나라잖아요. 또는 이게 이제 젠더 이슈를 좀 넘어서면 태풍 때문에 한 달이 넘도록 전기가 안 들어와도 되는 나라인 거 아니에요. 걔네 세금 우리보다 많이 낼 텐데 전기세도. 그러니까 전 그게 일본 사회가 됐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아직까지도 전 근대적이고 봉건적인 정치적 체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인 것이 사실은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는 것과 연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주 오래전 일에조차 사과와 배상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요즘 일에 대해서 사죄와 배상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피해자 중에 하나는 일본 국민 자신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전근대적인 언어와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 결국 이제 투표의 문제겠지만 선거의 문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할머니들이 불쌍하다기보다 할머니들은 갈수록 멋있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 편에서 보면 김복동 할머니 정말 별로 생각 없이 그냥 부끄러워하고 얌전한 할머니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덧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엔 그야말로 그 세계적인 인권 활동가로서 생을 마치셨단 말이에요. 물론 하는 남아 계시겠지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전 그분의 삶이 불행했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배우는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은 목소리를 8년을 3부작을 찍으면서 아마 지금 제가 오늘을 살면서, 그러니까 뭐 제가 대단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지만 지금 저가 조금이나마 인간적인 장점이 저한테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다 할머니들한테 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 10몇 살이 되는 지금까지 그 사물을 판단하거나 사람을 판단하거나 세상을 판단하는데 내가 좀 괜찮게 하는 게 있다면 그건 아까도 말씀드린 저 원래 되게 별것 아닌 애라고 그랬죠. 되게 후진 애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내가 그나마 지금 그래도 멀쩡하고 뭐 어쩌다 막 괜찮은 인간처럼 보이는 이유는 사실은 8년 동안 할머니들과 함께 지내면서 제가 되게 얻고 배운 게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고요. 그냥 영화를 좋아하는 관객으로서 낮은 목소리 시리즈는 뭔가 저한테 숙제 같은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던 질문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6년 전에 화차 개봉 당시에 감독님께서 KBS에서 이야기쇼 두드림이라고 출연하시는 걸 보고 나서 화차라는 영화도 좋아서 극장에서 2번을 봤고 또 그 화려한 언변에 또 그 이야기쇼 두드리면서 되게 팬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H2O 말씀을 잠깐 해주셨었고 되게 반가웠었는데 거기에서 되게 그 감독님께서 인상적으로 해주신 말씀 중에서 그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게 있기나 하냐라고 말씀하셨던 게 되게 기억이 나는데 특히 그 중에서 더 인상적이었던 건 감독님께서는 그 매일매일이 되게 뭐 루틴한 삶이지만 매일매일 되게 기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때보다 조금 시간이 지금 흘렀잖아요. 여전히 그게 감독님에게 현재 진행 중이신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다면 좀 다른 주제일 수 있지만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여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차기작으로 준비 중인 그 조명가게라는 작품, 강풀 작가 원작의 조명가게입니다. 시나리오가 정말 화차만큼 오래 걸려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루틴이 되면 망하겠다 뭐 이런. 물론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명가게 말고도 그 다음 작품을 준비하는 한 두세 개의 작품들이 동시에 디벨롭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시나리오를 하고 계속 수정 작업을 하고 뭐 캐스팅의 투자가 계속 늦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그렇게 좋을 리가 없는 상태인데 별로 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또 투자자님들이 나보고 더 좋은 거 쓰라고 또 수정할 시간을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기로 결심을 하거든요. 물론 내 마음 깊은 곳에선 그렇진 않죠. 근데 그냥 그러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수정을 하면 좀 더 나은 게 나오더라고요. 또는 뭐 캐스팅도 그렇고. 그리고 그냥 매일 아침 그 전날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은 뭘 보지? 또는 뭔가 또 새로운 게 나를 즐겁게 해주지? 뭐 그래서 그냥 질문하신 거를 좀 더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 세상에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조커라는 영화를 보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이 안 좋았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영화가 어떻다가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 정말 되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어떤 악몽 같은 것이 영화에 그야말로 그냥 밀도 있게 쭉 결합돼서 나오잖아요. 조커는.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영화니까. 그러니까 영화가 어떻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내가 너무나 기분이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냥 그 순간 다운되면 제가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순간 나는 왜 다운이 되는가? 나는 다시 한번 왜 저런 순간들이 나에겐 공포스러운가? 왜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차 어떤 일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폭주가 왜 나는 한국 사회의 가장 끔찍한 악몽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계속 머릿속으로 고민을 하다 보면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 왜냐면 그 다음 내가 고민해야 될 것들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들고 나서는 숙제가 생기는 것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마지막 질문이니까 정리를 같이 한다면 다시 한번 낮은 목소리 2편 3편을 복원을 해줘서 자료원에 되게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올해가 한국영화 100년이고 실은 한국영화 100년이라는 것은 영예로운 역사만 있진 않죠. 100년의 시작부터가 식민지 시대고 그럼 한국영화는 시작하고 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친일 영화를 만들었겠어요. 그러고서는 독재 시대였었고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보면 20세기에 얼마나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인 상황들이 한국 영화에 많았겠습니까? 현장에서. 그러니까 멀쩡하게 깃발을 흔들고 있는 원로 여성 배우들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또는 독재에 부역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우린 언제나 피해자였어요라고 하기에는 사실 한국 영화 지금도 또는 독립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서포트 시스템이 제작부터 배급까지 만들어내지 못한 나라, 또는 맨날 뭐 독과점 뭐 쟤네가 문제야라고 하지만 그 어렵지 않은 그 극장 시스템의 상한선 하한선 중 어떻게 해가지고 좀 영화를 나눠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극장을 나눠 가질 것인가라는 그 어렵지도 않은 것을 여태 못하고 있는 그런 100년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 한국 영화 100년에 진짜 필요한 건 원로들에게 박수를 치고 한국 영화 으쌰으쌰가 아니라 우리는 뭘 못해왔지? 라는 아주 그 심각한 심포지움이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와중에 감사한 거죠. 100년이라고 하면서 낮은 목소리 2하고 3, 그 3교를 복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좀 더 좋은 상태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되게 기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그 더불어 혹시라도 이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영향이 가는 게 있다면 정의기억연대나 정신의 문제 대책협의회를 한번 찾아보셔서 지금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멀지도 않거든요. 저 연희동에 그 기념관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냥 준비되어지는 대로 작품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것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다음 작품들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날이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게으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해 연대기를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IP에 떠 있을 거예요. 저는 21세기의 다큐멘터리가, 한국의 21세기의 다큐멘터리 굉장히 중요한 방점 중에 이를테면 그 연분홍치마의 다큐멘터리가 있고, 또 이쪽에 그 임무순 감독 같은 굉장히 그 아티스틱한 새로운 다큐멘터리가 있고, 저쪽에 김소영 감독 같은 굉장히 시적인 다큐멘터리가 있다면, 그야말로 장르를 통합하며 깃발을 드는 영화가 있고, 그거 중에 하나가 그 피해연대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한 말씀 드리고요. 뭐 제가 딴 얘기지만 한절기 비염이 굉장히 심해서 이제 밤에 콧물과 코막힘 잘 못 자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침대에 널브러져 있으니까 저희 룸메이트가 저한테 와서 야, 너 변영주 감독님 인터뷰 읽고 열심히 산다면서 뭐 하고 있는 거냐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그만큼 사실 이 GV가 처음 요청이 왔을 때 제가 너무 떨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처음에 좀 고민해보겠다고 해서 이제 공부하면서 좀 제 삶의 혹은 작품을 하는 와중에 지표가 될 만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는 감독님이 갖고 계신 이런 어떤 자기 비판적인 그 분명히 기득권이시고 충분히 그냥 자기 비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 본인을 몰아세우시는 건 저는 분명히 지난 그 8년간의 시간 동안 그 누군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그 변화를 지켜보신 그 어떤 그 다큐멘터리적인 힘의 기반이 있다고 저 감히 믿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고 뭐 피해연대기도 좋은 영화인데 낮은 목소리 아직 저는 못 본 사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그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좀 더 그 또 원은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챙겨 보시고 또 옆에 많이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저도 이제 감독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했고 이렇게 오늘 많이 와주시고 부족한 제 진행과 함께 또 좋은 시간 만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